부분을 이용해서 이 메탄올에서 수소를 뽑아내서 이 수소를 다시 공급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연료전지의 활용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스텝 1. 여기에서 그 공기와 연료전지, 여기 탱크에서 공기와 연료전지의 메탄올 등이 이 계질기 부분을 옮겨지게 됩니다. 스텝 2. 여기에서 계질 과정을 거쳐서 메탄올은 수소로 변하게 되고, 그럼 이 수소가 이렇게 연료전지에 공급되게 됩니다. 스텝 3. 그러면 이쪽에서 공급된 산소와 만나서 그 전기를 생산하고, 이 전기를 전동기로 봅니다. 그럼 이 전동기는 그 엔진에서 일을 하게 되고 바퀴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계속 언급드린 그 계질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자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연료전지 자동차에는 메탄올 탱크가 있고 그 메탄올을 수소를 바꾸기 위한 계질기가 있는데요.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 이런 식으로 메탄올을 직접 그 산화시켜서 결국 수소를 얻어내고 또 공기와 반응시켜서 수소를 얻어내고 이런 식으로 수소 뽑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이 과정을 이 계질기에서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필요한 건 연료전지에 사용할 수소인데 그거를 메탄올로부터 뽑아내는 것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질 과정이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연료는 기초연료인 메탄올이나 가솔린에는 연료전지가 필요로 하는 수소 이외에 탄소나 질소 등 불필요한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료전지가 필요로 하는 수소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이런 변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메탄올 그 연료가 들어있는 탱크에서 메탄올을 베폴라하면 증발시키는 기계로 갑니다. 그럼 메탄올이 증발되고 물과 섞게 됩니다. 그럼 위 리포머에서 물과 어떤 메탄올 그리고 공기와 어떤 산화나 반응을 거치면서 그 수소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생성이 됩니다. 이 반응식은 아까 PPT 이쪽에서 보여드린 그 반응식이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가스 클리너로 가게 되면 이런 불필요한 답장 그 가스들이 날아가게 되고 이런 CO 같은 가스들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가스 클리너를 거친 그 하이드로젠과 카본 다이옥사이드는 퓨얼셀에서 그 산화 연료전지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고 전기가 생성되고 그리고 나머지 쓰지 않는 가스들이나 그 다른 이물질 가스들은 이쪽 열처리 장치로 가게 되면 이 열처리 장치에서 다시 열이 생성됩니다. 그럼 아까 선배님이 말씀드렸듯이 열처리 장치에서 생성된 열을 다시 재활용해서 이 베폴라이저나 리포머를 쓰게 되는 그런 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메탄올 계질 자동차의 어떤 이런 특성을 보게 되면 마이너스 300도 정도의 온도에서 계질 과정이 되어 수소를 생성,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보통 다른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 뭐 1000도까지 가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이종 그 메탄올 계질 자동차에 쓰는 연료전지 300도 정도에서 충분히 반응이 일어나고요. 발열량을 가솔린에 비해 2분의 1로 적지만 연료전지에 의한 발전 효율은 가솔린 내연기관의 약 2배 이상으로 기대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식으로 메탄올 등의 연료로부터 얻어낸 수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산화탄소들의 생성을 줄이고 그리고 계질 과정을 생략하여 어떤 자동차의 크기를 줄이고 그 자동차의 무게를 가볍게 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수소 저장에 대한 방식들이 거의 되었는데요. 크게 물리적 방식과 화학적 방식으로 나뉘는데 화학적 방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메탄올로부터 수소를 뽑아내는 것이고 물리적 저장 방식 같은 경우에 이런 저장 방식들이 있습니다. 또 액화수소 저장 방식, 수소 저장 방식, 고압 탱크 방식이 있는데요. 이건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액화수소 저장 방식을 보게 되면 수소 액화점이 마이너스 235도씨 이하로 낮추어 액화시키는 저장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낮은 온도로 낮춰야 되기 때문에 단열성이 큰 극저온 용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단열성이란 그냥 보온병과 같이 열이 교환이 안 되는 그런 용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중량 에너지 밀도, 즉 무게에 대한 에너지의 밀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장거리 주행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전기 자동차는 장거리 주행이 힘들다고 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장거리 주행도 실현 가능한 그런 가능성이 열어두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 저장 합금 방식이 있는데요. 이 검색들은 수소와 반응하여 수소 화합물의 형태로 수소를 대량으로 저장할 수 있는 합금들입니다. 수소 화합물이 형성하는 금속에 수소를 접촉시키면 수소 분자는 금속 표면에 흡착이 되거나 수소 원자를 분리돼서 이렇게 금속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비록 무겁긴 하지만 무게에 대한 에너지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안전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소 저장 합금의 자세한 장점들을 보게 되면 에너지 밀도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부피당 나오는 에너지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했듯이 개질 과정이 필요 없고 금속에 저장하는 방식이어서 소형차에 굉장히 유리하고 그리고 안전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소 저장 합금 방식에서 그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은 흡열 과정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차가 사고가 나서 수소 저장 합금이 흘러나와도 그 저장 합금에서 열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수소가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딱 반응이 정지되고 굉장히 안전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비교해서 고압 탱크 저장 방식이나 액화수소 저장 방식은 그 탱크가 터지거나 탱크가 노출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건 안전성 뭐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하지만 합금가도 좀 비싸고 무겁다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게 수소 저장 합금에 수소를 저장할 때 굉장히 저압에서도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굉장히 효율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수소 저장 합금에 쓰일 합금들의 어떤 기본 조건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선 활성화가 유리할 것, 저장 능력이 클 것, 흡수 및 방출 속도가 클 것, 그리고 사용 온도에 적합한 반응열을 가지고 있을 것. 여기서 이 반응열이랑 합금으로부터 수소가 나올 때 필요한 열을 말하는 거고요. 합금의 가격이 저렴하고 가벼워야 되고 내구성이 우수해야 합니다. 그럼 이 수소 저장 합금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수소 저장 합금들에는 마그네슘 수소 화합물이 수소 함유율 7.2%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중량이 가볍기 때문에 이동용은 유리하지만 수소 방출을 시키기 위한 온도가 높고 반응 속도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5%에서 10%의 리필이나 부피를 첨가하면 수소하고 동일하지만 수소의 함량 자체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금속들이 있는데 히토류계의 금속이 가장 좋지만 이건 가격이 비싸서 현재 좀 사용이 저조하고요. 고압수소 탱크 방식이 두 번째 방법인데요. 세 번째 방법인데 수소를 고압 용기에 충전해서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수소를 20에서 30메가 파스칼 정도로 가하여 고압 용기에 충전하여 저장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최전 에너지 밀도가 가장 낮다는 게 뭐냐면 부피당 낼 수 있는 에너지가 굉장히 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탱크의 부피 자체가 커지고 그런 자동차 좀 이용하기가 좀 난감해지는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현재 좀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이어서 고압 용기에 대한 안전 기준이 확립되어 있어서 아직 현재 딱 시점에서 봤을 때 취급이 가장 용이합니다. 그럼 이 세 가지 방식들을 같이 봤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비록 액체 수소 탱크가 어떤 그람당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지만 수소 탱크 아까 이건 수소 저장 합금인데요. 수소 저장 합금에 비해 봤을 때 그 부피당 나오는 에너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원하는 연료전지 자동차에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인데 부피당 나오는 에너지가 적게 되면 자동차가 커지게 되고 무게가 무거워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봤을 때 부피당 에너지가 가장 큰 이 수소분자 탱크가 연료전지 자동차에 쓰기에 가장 용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은 임성빈 군이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근데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이제 주 연료에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질 과정을 거쳐서 수소를 뽑아내는 것이니까 뭐 오해를 안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시 연료전지 자동차로 돌아와서 그럼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연료전지 자동차는 어떤 종류의 전구를 쓸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러니까 임성빈 군이 자세히 설명해준 고분자 전해질 전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고분자 전해질 약자인데요.
어떤 고분자 전해질이 연료전지에 사용되기 위해 연료 전송차에 사용되기 위해서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하나씩 보면 완전 고체형입니다. 전해질 자체가 고체라는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고 있고요. 셀 구조가 간단하고 그리고 상온에서도 운전이 가능하고 압력차를 견딜 수 있고 기압제에 영향입니다. 그리고 출력密度가 높아서 소형 경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식성 액체라는 게 뭐냐면 다른 연료전지들은 전해질을 액체로 쓰니까 그 액체는 전극을 좀 손상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고분자 전해질막 같은 경우는 그런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다는 장점이 있고요. 고분자 전해질막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수소 말고도 메탄올을 아예 직접 가해서 산화시켜서 에너지 생산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고분자막 전해질 전지인데요. 이렇게 수소가스가 들어오면 반응하지 않는 수소가스는 날아가고 이 산화 전극에서 산화반응이 일어나서 전지가 생성되면 이쪽을 거쳐서 수소 H+ 이온이 이동하고 여기서 화분 반응이 다시 생성돼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한 바퀴 도는 사이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쪽으로는 당연히 터빈 같은 데서 그 공기를 가져오면 화분 반응이 이쪽에서 일어나게 되겠고 자세히 설명 아까 이동님은 해줬으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내연기관과 연료전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요. 내연기관은 지금 저희가 쓰는 건데 이렇게 엔진에서 순간적인 점화, 석유를 점화시켜서 폭발하는 그 힘으로 엔진을 돌리는 거고, 연료전지 자동차는 이 전동기를 돌려서 바퀴를 돌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차이점들이 있는데요. 간단한 버튼 조작이 가능하다는 게 전동기와 아까 여기서 보셨듯이 내연기관과 전동기의 차이점일 거고요. 그리고 이런 다른 내용들이